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좋은 날에 네, 안녕하세요. 좋은 날에를 만들기 위한 좋은 날에. 네. 예. 좋은 날, 네, 그렇죠. 예. 예.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름을? 저희 어머니께서 지어주셨어요. 네. 좋은 나라라고 하지 왜 좋은 나래라 그랬어? 좋은 나라요? 예. 글쎄요, 그렇게 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마음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저한테 좋은 날을 선사해주고 싶은. 좋은 날을? 예, 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난, 나래, 좋은 나라. 자꾸 좋은 나라라고 부르게 돼요. 네. 좋은 나라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이고, 네. 그렇죠. 네. 좋은 나라를 만들면 좋은 날이 오는 거죠. 그쵸. 예. 네. 자, 그리고, 조기숙 교수님 특집. 안녕하세요. 물 주도하고 계신 조기숙 교수님. 반응이 많이 올라오죠? 네. 반응 안 보세요? 제가 인터넷은 잘 안 보고요. 예. 제 트윗이나 이제 페북에 올려주는 것만 보죠. 아. 이거를 제가 안 올려요. 예. 그 패친들이 먼저 올려놓으면 저는 그냥 갔다가 끌어다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 다시 돌리는 수준으로. 이게 개인이 주도해서 이렇게 특집으로 하는 경우는 보통 우리 다운의 한 60, 70%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다운과 똑같거나 더 넘어가. 교수님 특집이. 지금 반응이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제가 예. 드디어 팟빵 들어가가지고 예. 다 봤어요, 댓글을. 댓글을? 네. 네. 우리 방송 처음 시작한 날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을 쫙 올려봤는데. 그렇죠. 특집은 특집대로 따로 있으니까. 예, 와. 싸워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자체가 핫하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럼요. 네. 근데 싸우면 안 되는데 싸우지 말자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싸우는 게 저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게 네. 이제 우리가 협상, 타협 이런 거 얘기할 때 안 싸우는 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예. 일단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입장과 상대의 입장이 다른 거를 분명히 해라. 그러니까 분명히 서로 다른 걸 알아야 거기서부터 이제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왜 갈등을 좀 이렇게 죄악시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유교 문화 자체가 하모니 이렇게 조화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드러내지 않고 늘 속으로 삼켰어요. 이러니까 엉뚱한 곳에서 싸워. 근데 왜 싸우는지도 몰라. 예. 그리고 좀 쪽팔리잖아요. 자기가 뭘 이런 이익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게. 예. 근데 이제 서양식의 이 소통 이론과 이 협상 이론은 네. 그 싸움이 일단 시작이다. 그래서 음. 일단 서로 다른 점을 드러내 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해야 되겠냐부터 이제 협상 전략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싸우는 게 반드시 부정적인 건 아니고 일단 서로 다름을 드러내 놓고 예. 그래서 저더러 자꾸 왜 분열시키냐 이러는데 맞아요. 예, 많더라고요. 그 드러내 놓고 그다음에 너는 이렇게 다르고 나는 이렇게 다르니까 우리 서로 여기에 대해선 얘기하지 말자. 우리 그냥 다른 거야. 이해해주고. 그건 또 화합할 수 없는 다름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를 어디까지 협의해서 같은 공통의 이익을 찾아내고 합의할 수 있을까? 예. 이걸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태도의 다름. 그 생각의 다름, 이상의 다름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장 뭘 추구하고 어떤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되고 이런 걸 하려면은 일단 초기 분열은 피할 수 없는 거다. 제가 이거 끝나고 대선 끝나면요. 네. 협상책을 내고 싶어요. 예. 올해부터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협상을 가르쳐 왔는데 대학에서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에서 특히나 이 분열하는 진보권에서 꼭 필요한 게 저는 이 협상 이론이 협상. 아닐까. 예. 예. 근데 협상 이론이 이제 이렇게 분열을 시켜놓고 이거를 이제 화합하기 위한 네. 협상 이론을 알려드리면 이게 분열이 그 필수적인 과정이구나. 타협과 화해를 위한 그걸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은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예. 피부로 체감하는 거거든, 저런 거를. 저는 네. 무척 제가 공격적이고 잘 싸울 것 같은데 사실 잘 안 싸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 집에서도 집사람하고 거의 안 싸웁니다. 저는 한 번 싸우면 그리고 싸우고자 마음을 먹으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물어뜯어야 돼요. 어떡해. 그러니까 웬만하고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네. 안 싸우려고 늘 노력하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일단 다른 걸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다른데 정말 불합리하게 막 어거지 부리는 거는 뭐 살짝살짝 건드려서 얘기를 하는데 네. 저 사람이 이걸 꼭 바꾸기 싫다.
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건 네. 전 죽어도 안 건드려요. 아,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말요. 외부자들 하잖아요. 네. 그럼 전혁 의원과 안영환 의원은 네. 전직 한나라당 출신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전혁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칼 하고. 그러니까 전혁 의원도 그런 게 몸에 좀 배 있는 것 같더라고. 외부자들이라고 하는 지금 공통 운명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필요하게 자꾸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그런 건 안 건드려. 근데 적당히 건드리면서 예를 들어 사드 배치 이런 거 갖고 내가 목숨을 다 걸 이유는 없거든. 아, 뭐 난 이렇게 주장하는데 넌 이렇게 주장하냐 그러면 좀 우당탕탕 하다가 아니 넌 거기서 안 바뀌는 거. 난 여기서 안 바뀌는 거. 그리고 서로 더 이상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척 편해 서로 또. 그리고 적절한 수준에서 친해지고. 근데 이게 진보진영 사람들 보면은 만날 때마다 싸워요. 만날 때마다. 그 결론도 없어. 또 술 먹으면 어깨동무하고 가. 아, 그러면 좋은 거예요. 술 먹고 어깨동무하면 아니 근데 좋은 집에 건데. 가고 댓글로 또 싸워. 또 싸워. 근데 이제 승복이 안 되는 거지. 승복이 안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예.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남을 바꿀 수는 없다. 맞아요. 그 차이를 서로 드러내서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분열시킨다고 생각지 말고 내재돼 있던 분열을 겉으로 드러냈다. 그럼 드러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화합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전혁 의원하고 나하고 그냥 방송을 같이 하는 측면이 아니고 전혁 의원이 새누리당 당대표고 제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면 네. 사드 문제 갖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당의 철학이 부딪힌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방송하면서 그거 갖고 목숨 걸 이유가 없거든. 아니 그리고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뭐냐면 열심히 토론하면 옳은 답이 찾아진다고 절대 믿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주의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수파인 니네가 이겨. 그 니네 맘대로 해봐.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자기네 맘대로 내각도 꾸리고 7,000명 고위공직자 임명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러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예. 이번엔 우리가 졌어.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엔 쉴게. 우리가 이번엔 그러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니네 잘못하면 다음에 우리가 할게. 예. 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신자파 구자파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하고 내가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에 진보를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니네는 진보도 아니야. 여기 끼지 마. 너네는 개량주의자야. 막 이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헷갈렸던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은 구자파고 이제 이 노무현을 따랐던 사람들은 신자파다. 이게 문화적 진보가 더 중요한 사람이 신자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정체성을 찾은 거예요. 아, 신자파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와서 막 너무 감사하다. 내 정체성을 찾아줘서.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진보라고 하는 틀 속에 같이 있었던 거거든. 네, 그러니까 저들은 진보니까 나는 다르니까 난 보수인가? 근데 나는 보수는 아닌 것 같은데 난 뭐지? 뭐 이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신자파에 대한 연구를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노 대통령도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제3의 길인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제3의 길 중도 이건 정체성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기회주의고. 그건 다 실패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하다가 이제 드디어 자기 정체성을 찾으니까 떳떳해. 난 새로운 진보야, 신자파야.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동안 진보를 독점했던 구자파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교수가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를 구로 몰고 자기네가 새로운 진보 신자파라고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그분들도 뭐 구자파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중에 일부는 다시 신자파로 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러니까 구자파가 나쁜 게 아니라 예. 경제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문화적인 거를 변화시키면 얼마든지 신자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신자파와 구자파가 만날 곳이 있고 또 신자파도 경제 문제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은 너무나 양극화와 흑수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를 굉장히 신자파들이 많이 주장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신자파가요. 구자파 중에 핵심이 누구냐면 노동자예요. 육체 노동자. 특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예. 데에서는 이분들이 구자파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문화적으로는 보수적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군대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곳은 이렇게 보수적인 문화가 들어설 수밖에 위계 질서가 없다고. 있을 수밖에 있을 없고. 수밖에 없다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옹호하는 건 아닌 게 왜냐면 누가 그러면 옹호하는 거냐 당신은 그거를 그러는데 군대도 그 의사 조직도 저는 더 민주화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가장 많은 조직 중에 가장 위계적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봐. 왜 사람 목숨을 다루기 예.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육체 노동자들도요. 자칫하면 손가락 잘라지고 자칫하면 몸을 다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아하.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 특별히 노동자들이 자꾸 레이건한테 가고 트럼프에게 가고 하는 이유가요. 보수적 문화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 DNA에 그러네. 뇌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자꾸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은 이 두려움의 뇌가 발달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의 뇌가 이 인간을 보수로 만드는 그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와 룰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게 되면 예.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 집단의 문화, 예. 그 다음에 아주 좀 강력한 이런 질서를 잡아야 될 필요성. 예. 근데 이제 노가다라 그러잖아요. 이른바. 예. 노가다 가면 그 질서 의식이 무척 엄격해요. 그렇죠. 십자한테 왜냐면 덤볐다간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사고니까 그게 곧. 흉기들을 다 들고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유롭게 놔둬서 아이씨 화난다고 무기 하나 들고 누구 하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그러면 뭐 장난치다가 뭐 예, 예. 골반 한 대 때릴 걸 망치 하는데 툭툭 때리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럼 칼로 푹 찌르고 놀고. 아우. 그럴 순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유. 그래서 이제 이 21세기에 그 화이트 칼라랑 블루 칼라랑 옛날엔 다 한 편이었거든요. 20세기에는. 예.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갈라지는 게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문화적 차이가 나는지를 몰라서 그 아직까지 제가 이런 논문을 본 적은 없어요. 왜 네.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나눠지는지. 근데 제가 이제 의사나 군대나 이런 걸 보니까 딱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네. 아니, 저도 이해가 되는 게, 네. 같은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21세기 서비스 산업이 발달되면서, 예. 그러니까 생산 현장의 노동자들과 서비스 현장의 노동자들이 틀리거든요. 예, 서비스 예. 현장의 노동자들이 훨씬 리버럴해요. 예, 예. 그리고 서비스 현장의 노동자들이 훨씬 더 이런 위계 질서나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고. 거부감이 심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은, 우리 그 미건스 할 때도 보면, 이런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 그러고 보니까 그게, 근데 저는 대학 때부터 약간 신자파였었나 봐요. 왜냐면, 예. 그때도 수정주의자, 개량주의자, 뭐 회색분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운동권이 운동을 하면서 중요한 건, 그때는 인쇄물을 찍어야 되니까, 인쇄물을 찍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돈 가져야 되는 것을 막 부르주아시하면서 경운시하잖아요. 원리주의가 좀 있는 거죠. 예, 근데 예. 야, 우리가 이렇게 서클도 운영하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돈도 잘 모아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 탔고 장학금 탄 거에 반은 또 활동 자금으로 내고 이런 등등의 사고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끼리 이제 87년 운동을 앞두고 우리끼리 이제 스타디를 하면서 그룹 스타디를 하면서 이렇게 막 치열하게 주말마다 우리 집에 모여서 이제 밥을 같이 해 먹으면서 예. 스타디 하던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서 87년 운동 때 이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가지고 우리 장학금을 모으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이제 서울대 운동권 회장한테 돈을 보내줬어요. 예.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우리는 이 돈을 그냥 얼마 안 되니까 쓰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 티셔츠를 찍어라. 한반도가 그려진 티셔츠를 아하. 찍어서 이걸 팔아라. 통일을 염원하는. 그래서 그 돈을 너네가 활동비로 써달라. 예.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왔냐면 그거는 너무 미제국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모여서 그러면 너네들 너무 라면만 먹고 힘들지 말고 그냥 밥 사 먹어라 이러고 끝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똑같네. 정말 생각의 갭을 느꼈는데 네. 그때는 운동하는 그들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야 후방에 있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줬죠. 그들이 편한 쪽으로 쓰게 하자. 얼마 되지도 않는 아니, 돈. 축제 때 다 데모하잖아요. 예, 옛날에는. 예. 한쪽에서 데모할 때 저는 뭐를 했냐면 몇몇 후배들을 데리고 귤을 3개씩 묶어갖고 예. 축제 오는 학생들한테 그 귤을 팔았어요. 예.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데모할 때 활동 자금으로 써야 된다. 해야 된다고. 예. 그 돈을 모아갖고 줬더니 안 받아요.
이런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들 지금 다 대기업 다니다가 아마 일본 찍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겠죠. 이 바닥에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연한 사람은 오히려 배신을 안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데 원리주의였던 사람들이 김문수. 보면은 김문수 이재호 이런 사람들이 헷가닥 바뀌는 게 극과 극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뇌와 관련이 있다고 봐요. 전두엽의 유시민편에 따르면 전두엽의 이상이 생긴 생리 현상이지 이거 사상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게 이게 최근에 이제 뇌과학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나는 여기에 찬성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몸으로 이걸 스위치를 누르라 그러냐면요. 그 질문을 듣기도 전에 뇌가 이미 답을 이미 하고 있어서 스위치를 그냥 본능적으로 누른다는 거 아니에요. 선언적 판단.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뇌는 일부 타고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는 타고나면서. 그러니까 이 또 전두엽 구조에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환경에 의한 학습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 좀 그렇잖아요. 내 결정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꾸려는 노력이 너무 힘드니까.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적절하게 조합이 돼서. 자, 그래도 재밌어요. 이게 벌써 5번째 들어왔어요. 왕따 이론이. 오늘 조금 더 한 거죠. 벌써 16분을 했어. 인트로 구라가 이렇게 길어. 아니, 옆으로 세지 말고 좀 집중해 달라는 요구를 되게 많이 받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런 걸 해야지 집중이 되는 거야. 자, 오늘은 호남, 대한민국에서 호남, 원조 왕따. 얘기를 좀 하셔야죠. 사실 이 노무현 문재인 왕따 얘기를 한 이유는 왜 이들이 왕따를 당하게 되었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원조 왕따가 호남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호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지역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 총선 전에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선택이라는 이제 책을 냈는데. 이미 그때 16대 때인데 2000년이면. 그때 이제 저는 지역주의 선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옅어질 것이다. 점점점 옅어져서 결국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근데 저는 지역주의 선거가 사라지는데 30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88년에 지역주의 선거가 시작됐으니까 30년 되면은 201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더 많이 사라질 거고 벌써 2016년에 징조가 좀 나타났잖아요. 부산에서 5명 당선시켰잖아요. 경남하고 합하면은 뭐 어떻게 되죠? 6명인가 7명인가요? 그렇죠. 경남하고 합하고 6명인가 될 거야. 한번 늘어날 거야.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실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울산에서 그 통합진보당 계열 무소속 2명이니까 더 되죠. 한 8명 뭐 이렇게 되네. 그래서 30년이 지나야 지역주의 선거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라. 근데 이 광경을 못 보고 돌아가셔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그랬던 이유는 다 이런 지역주의 선거도 다 이론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은나래 씨 부모님은 호남 분인데 대구 가서 살잖아요. 네, 지금 대구. 몇 번을 찍었어요, 계속? 2번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네? 아직 안 돌아가셨나요? 아니, 돌아가실 때까지 2번 찍으시겠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선거에서는 그 2번이 1번 되는데 또 2번 찍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제가 30년 걸린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랬냐면은 사람이 20대 때 또는 30대 때 최초의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투표를 변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대, 30대는 그래도 여기 찍었다 저기 찍었다 좀 변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이제 한 40대 정도 되면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특히 민주당이 뭔가 우리가 양극화를 위해서 이렇게 진보적인 정책을 내면 그 어르신들이 우리를 찍어주겠지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한 10년, 20년 이렇게 찍다 보면은 거기 그 정당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 오히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화이트 칼라나 중산층 표를 잃을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 좌로. 왜냐면 어차피 저소득층이나 어르신들은
이제 저소득층은 특히 이 정보에 둔해요. 정보를 많이 못 받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빨갱이, 무슨 친북 이런 거에 많이 동원되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책을 보고 투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우리 지역도 저소득층에서 새누리당 옛날에 예. 한나라당 1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 막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워너비를 향해서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정당. 마치 새누리당이 되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자기도 여유롭게 잘 살 것 같고 이렇게 분석했는데 그게 아닐 가능성이 있네요. 그것도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체성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자기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있죠.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20대들은 보면 근데 20대야말로 워너비를 보고 찍을 것 같잖아요. 근데 20대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거든요. 물론 새누리당도 있지만 그러면은 왜 얘네들은 워너비를 보고 찍지 않냐. 그중에는 워너비를 보고 새누리당 찍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뭐 강남 땅 부자 아들들이라든지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보수 20대 보수지 대부분 20대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찍는 이유가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정보에 노출되어 있고. 그렇죠. 다양한 정보를 노출돼 있고 자기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정보를 프로세스를 하고 찍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권자의 투표 형태를 알아야지만 이제 정책을 내놓을 때에도 자기가 이 정책을 가지고 정책은 사실 자기가 정말 옳다고 믿는 정책은요, 나중에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고 나서 하면 돼요. 근데 선거 때 정책은 사실 득표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득표용일 때는 유권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읽지 못하고 제가 볼 때 민주당은 늘 옳은 정책을 내놓는 거예요. 그게 꼭 그렇죠. 표를 받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심리를 잘 분석한 정책.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다소 파퓰리즘이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근데 파퓰리즘 정책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서 국민들이 또 골라내는 게 왜냐면 우리 인구 중에 정책 투표하는 인구가 제가 볼 땐 최대 10%? 아하. 대부분 정체성 보고 찍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당의 이 목적은 이상적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추구해야 될 그런 어떤 진보 정체성을 담더라도 정책은 정말 5년 안에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내 계층 이익을 배반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체로 고학력,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그리고 중산층이라고요. 최소한 중산층, 중상층이 이제 스윙보터예요. 새누리당, 민주당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정책이 좌로 가면, 그러니까 정체성은 진보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만 정책이 좌로 가고 실용적이지 않으면 중상층을 저쪽에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뺏기지만 저는 선거 구도 이대로 간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번 대선도. 그럼 선거 구도가 변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갑자기 소수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가야지 되는 거다. 50%의 표를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럼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지금 한 40% 앞뒤로 그렇죠. 올라가고 40 이러잖아요. 중반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작년 10월에 예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민주당 지지도가 45%까지 갈 거다. 그래서 지금 맥시멈을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대로 간다면. 근데 늘 정치는요, 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는 게 없어요, 정치에서. 그럼 반대해서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움직일 거다. 그러면 구도를 재편하면 민주당 일방으로는 안 갈 거다. 그래도 저는 45%까지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정체성에 투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10%가 정책에 의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들어왔다가 아이고 아닌가벼 하면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 정책에 있어서 정책은 어차피 10%만 봐요. 그래서 근데 그 10% 싸움이 되니까 그 10%가 중상층이라는 거야. 안타깝게도. 그래서 너무 그 진보적인 정책으로 가면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실제
집권을 한 다음에도 이게 너무 진보적인 정책이면 여론의 지지를 못 받아요, 어차피. 왜냐면 우리 국민들 여론이라는 게 어르신들 특히 50대 이상은 이미 수십 년 이미 성향이 정해진 거거든요. 그렇죠. 성향이 이미 우리 사회의 기본 지형 자체가 네. 6대 4로 보수가 우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이 레버리지가 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방송 같은 데를 통해서 예. 정말 객관적인 다큐,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다큐를 통해서 진보적인 정책이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걸 교육, 학습할 기회는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렇죠. 만들어서 예. 과반수를 만들어서 더 진보적인 정책은 할 수 있지만 그걸 하고 싶다고 선거 때 무조건 내놔서 아하. 이기는 건 아니다. 그때 이재명 시장이 예. 공장에서 출마 선언하면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후보가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교수님이 사석인지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사석에서. 사석을 했나요? 예. 더 못 올라간다. 이제 예, 빠질 예, 것이다. 예.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그 다음부터 계속 빠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진보적 정체성 마음에 갖고 있고 정책은 일반 중산층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라. 우리 방송을 잘 듣는 사람인데 왜 안 듣고 있어요? 제가 그걸 저 밖에서 사석에서 얘기를 했기 사석에서 때문에, 얘기를 했네. 예. 보통 근데 정치라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정책으로 외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정직한 건데, 예. 그게 진보들의 특징이에요. 보수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교수님하고 방송하면서 저도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참 어리석고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진실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예. 예, 미국 진보도 그렇고, 우리나라 진보도 그렇고, 진실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책을 딱 내놓는데, 그게 유권자랑 정합성이 없으면 집권을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정당의 목표는, 그러니까 목적은 숭고한 정체성이 있지만, 목표는 뭐예요? 당장 집권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표와 목적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래서 마치 집권 못하면 어떠냐. 그 최근에 무슨 대학생 위원장 민주당에 네. 무슨 경기도 대학생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네. 페북에 네. 집권 못하면 어떠냐. 문재인 왜 성소수자들의 결혼에 대해서 왜 소신 있게 발언 못하냐 이러는데 주요한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게 옳다고 이분은 분명히 속으로는 그걸 지지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법안을 지지하는 건 다른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어차피 법안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으면. 네. 근데 목표를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정당을 같이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 왜? 정당의 목표는 그러네. 집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민주당의 정체성, 목적에는 동의해. 근데 목표엔 동의 못해. 집권이 뭐 중요해? 이런 사람 정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시민단체를 가시면 되는 거죠. 시민단체를 가는 그렇죠. 거지. 그래서 이게 정당과 시민단체의 큰 차이예요. 아하. 그러니까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같은 이념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니까 같은 이념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정당이고, 네. 어떤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집단이 모인 게 이익단체, 시민단체거든요. 시민단체. 네. 아니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너무나 고지식하고 원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설교를 하는데 신도가 늘지가 않아요. 부흥이 안 돼. 근데 그 옆에 교회 목사님은 가면 가스펠 송이나 부르고 부흥 위주로 하고 재밌고 그래갖고 하루는 제가 여쭸어요. 아니 그 목사님 야매 아니세요? 야매. 그때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유혹할 수 없으면 구원도 없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네. 19마디 농담을 하다가 한마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한마디 농담하고 9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 9마디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이런 유혹이 되지 않고 이 교회에 오기 싫은데 무슨 구원이 있냐. 마찬가지로 정책도 사람들 마음을 쏙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선거에서 표와 주고받는 게 상품이에요. 정책은. 그렇죠. 그래서 이기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은 다음에 내 정체성을 실현해가도 늦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때는 여러 가지 수단이 생기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강박관념 오랫동안 잡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은 그 정당의 선거 전략
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예.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전략을 쓰느냐 하는 게 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 박사학위 논문을 갖다가 표절해서 제가 살짝 바꿔갖고 책으로 하나 내야겠네요. 표절을 동의해주면 그건 표절이 돼요, 안 돼요? 그게 학계에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그 원저자니까. 팔았다. 내가 팔았다 하더라도 그건 부도덕한 거고 아. 내가 허락했다 하더라도 그 부도덕 학계 그럼- 관행을 아니, 교수님 이러면 거니까. 그걸 인용을 하면 표절이 아니잖아요. 아 인용하면 그쵸, 되죠. 그쵸. 그래서 어디 인용하는데 전체 책을 보니까 다 80% 인용이야. 인용이야. 아니, 그거 다른 사람이 하면, 이거 표절하자 했는데 정봉주 하면, 자신의 캐릭터에 맞게 썼어.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수학 모델링을 해가지고 예. 풀었는데 그 제 논문의 결론은 뭐냐면은 그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 중에 예. 이 부흥회만 매일 해서 어.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목사가 착복했다. 예. 이건 사기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사기꾼이 그렇게 완전히 표를 위해서 국민에게 아부하는 파퓰리즘이죠. 예. 그것도 국민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기는 전략이 안 돼.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이기는 전략은 자기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국민의 요구 중간 어디선가 타협을 하는 게 아하. 그게 이제 균형, 양쪽이 예. 딱 균형인 거예요. 그거 박근혜는 탁월해. 야매로 살았는데 성공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 되는 거야. 그 균형점에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건데 예. 이게 저는 전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 박근혜 그 출마 선언문이나 이런 전략을 보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는 저는 전문 전략군이 붙었지 최순실 박근혜 머리는 아니다라고 보는 게 분명히 뒤에 참모든 아니면 전문 그 컨설팅 업체든 예. 그 뭐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매우 실력 있는 사람이 붙어서 그 표를 얻기 위한 그리고 속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들통이 난 거죠. 들통이 나니까 예. 탄핵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당 자체가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모델이 여전히 유효한 게 그 완전히 국민을 속여서도 안 되고 그 자기의 진정성이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요게 있어서 딱 균형을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끄는 정체성이 끄는 힘, 그다음에 국민이 끄는 힘. 왜냐하면 국민은 딱 중간에 있는 국민이 제일 다수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끄는 힘 사이에서 어디선가 딱 정책은 자리를 잡을 때 이게 이기는 선거 전략이다라는 예. 게 이제 제 논문의 결론이었었는데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도 결국 오래 정치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원리주의적인 정책만 내놓는 사람도 오래 못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호남. 근데 이제 이 지역주의 선거가 예. 많은 사람이 감정에 의한 거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감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감정은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학에서. 아하. 정치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나라에 이 지역 감정이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어디 가도 지역 감정이 없을 수가. 그 인간의 어떤 그 본능? 예. 그리고 자기 지역 사람 만나면 사투리만 들어도 굉장히 정겹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게요. 신뢰가 가고. 유럽 리그, 그러니까 영국 리그, 스페인 리그, 독일 리그 이런 데도 가잖아요. 지역과 지역이 붙을 땐 전투예요. 예를 들어갖고 스페인 리그의 세비야 팀이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잘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세비야 자기 지역으로 그 다른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팀을 네. 세비야로 불러들이잖아요. 거의 이겨요. 이 자기 지역에서 발휘하는 거기가 지역주의가 무척 센 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거기가 이제 아주 기가 센 데 같아. 뭐냐 투우의 본고향 아니에요. 세비야가 플라멘코의 고향이니까 그러니까 열정과 결기가 있는 지역이야. 자기 지역으로 들어오면 웬만한 팀을 다 꺾어요. 두세 배 강한 팀들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응원할 때 지역주의를 똘똘 뭉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우리나라 옛날에 해태 타이거스 타 팀에서 그러잖아요. 해태 타이거스 광주 가서 게임하면 우리는 게임을 하는데 쟤들은 전쟁을 한다. 틀린 거예요 이게. 나오는 왜냐면 거기에서 피해적 지역주의가 있었던 거거든. 삼성하고 붙으면 대구가 왔어? 이런 게 있는 거야. 삼성 팀들 그냥 그쵸. 팀으로 보는데. 예.
근데 이제 정치학에서 왜 지역이 투표의 기준이 되면 이제 그걸 지역주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역주의, 지역 감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뭐 이렇게 게임하다 사라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선거에서 지역을 기준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이걸 굉장히 좀 부도덕한 걸로 지역주의. 얘기를 해요. 예. 지역주의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 지역으로 갈라지면요, 반드시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북 전쟁.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지역이 좀 질이 나쁜 균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르주아니 프롤레타리아니 뭐 중산층이니 뭐 노동자니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살잖아요. 합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바람직한 균열이라 그러거든요. 정치학에서는. 근데 지역 균열은 굉장히 좀 부도덕하고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던 게, 지역으로 나눠지면 반드시 이게 전쟁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 한국의 지역주의는 이게 뭐 감정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저는 이성적인 베이스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이런 책을 쓴 이유가 이제 이성적인 근거가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지역 차별이라는 현실이 존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의 얘기할 때 고려시대 훈요 10조 얘기하는데요. 이 훈요 10조는 사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정말 태조 왕건이 남긴 건지 예. 그걸 기록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다음에 태조 왕건이 말했던 그 차령 이남 금강 박, 이게 정말 호남을 말하는지에도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고려 때 얘기지 지역주의 투표랑 아무 상관이 없다. 왜? 우리나라에서 지역주의 투표가 지금같이 의미 있는 영원한 대결로 나타난 건 1971년 대선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왜 나타났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지역 차별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 지역주의 투표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주의 투표의 원조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민주당의 먼데일 후보랑 붙었을 때, 레이건이 재선에 나왔을 때, 네. 붙었을 때, 그때가 1988년일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레이건이 압도적으로 재선 대통령이니까 이겼죠. 재선 후보니까. 근데 먼데일이 딱 한 주에서 표를 얻어요. 그게 어디냐? 미네소타. 미네소타. 자기가 먼데일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71년의 지역주의 선거는 자기 고향 사람 밀어주는 수준의 지역주의 선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정적일 수 있고 일회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지역주의 선거가 문제가 된 거는 1988년부터예요. 그러니까 87년에 이제 그 대통령 직선제로 인해서 예. 이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대통령 직선제를 성취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니까 민주, 반민주, 독재, 반독재 이 균열이 확 약화된 거예요. 약화되고 나니까 88년에 지역 정당 4개가 탄생하는 거예요. 충청, 호남,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래서 진짜 지역주의 투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나는 건 88년 처음이고,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호남도 영남하고 똑같이 여당 지지였어요. 왜 그랬냐? 이 민주화 시기에는요, 민주 독재 이 균열에서는 민주를 지지했던 쪽이 어디냐면 도시였어요. 사실 민주당이 가장 셌던 데가 그때는 언제였냐면 강남이었어요. 서울에서도. 왜? 교육 수준이 높고 중산층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그랬었죠. 예. 예. 강남에 나왔어요. 민주당의 거물들이 다. 그랬어요. 막 예. 박찬종, 홍사덕 이런 예. 홍사덕도 강남에서 붙었고. 예.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에는 이게 민주화는 결국 배운 사람들이 예.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88년 그 이전에는 도시는 야당, 그러니까 야도, 여촌 이런 여촌 야도가 있었죠. 야도, 예. 여촌 이런 표현이 예. 있었어요. 그래서 호남이든 영남이든 다 이 지방은 다 박정희 그 공화당을 찍었어요. 그랬었네. 국회의원 선거에.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주의 선거의 시작은 저는 1988년이다. 그렇죠. 88년이 황색 돌풍이 불 때 아니에요. 황색 돌풍. 예, 황색 돌풍. 김대중 그 호남 정당이
호남에 근거지를 두고 확 예, 바람이 예, 불 때. 예, 예, 예. 음. 그러면은 이 지역주의 선거가 나쁘냐? 저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대칭성이 있다. 라는 주장을 제가 했는데 이 지역주의 선거의 비대칭성 이런 논문을 제가 썼는데 그 예. 뭐냐면 영남 지역주의 투표와 호남 지역주의 투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행태가.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저항적 지역주의, 패권적 지역주의. 그 영남의 지역주의는 패권적 지역주의고 이제 호남의 지역주의는 저항적 지역주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가치를 집어넣지 않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지역주의 투표의 행태가 다른데 이제 그 정치학이나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교육 수준이에요. 그 교육 수준이 이 뇌와 관련이 있고 예. 그 사람의 인지 발달과 민주주의가 매우 밀접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호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이었나? 평민당. 평민당. 네, 평민당을 지지하고 영남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똑같이 평민당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호남은 지역주의 투표를 하고 영남은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지역주의 투표를 하는 거죠. 교육 수준이 높으면 반지역주의 오. 투표를 하고 영남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평민당을 찍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영남의 지역주의 투표는 상당히 감정적인 면이 많고 그리고 이건 두려움의 투표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면이 있다면 뭐냐면 호남의 대통령이 집권해서 우리 영남을 역차별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의 투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성적인 그라운드가 없는 건 아니죠.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합리화하기는 어렵다 하는 면에서 이제 비대칭성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2000년 책을 쓸 때 왜 지역주의가 완화될 것이다라고 썼냐면은 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제 지역 차별에 대한 한이 풀린 거예요. 한이 풀리면은 이 지역주의는 이 지역 차별로부터 온 저항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목표를 완성하면 한이 풀리기 때문에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95년도에 정치학회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DJP가 이 지역주의 투표에 이제 이 지역 차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예. 저는 차별받는 지역이 연대해서 정권을 획득하면 지역 차별도 없어지고 지역주의 투표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예. 지역주의 투표를 사람들이 막 나쁘다고 비난을 하니까 이게 왜 나쁘냐. 누군가가 지역 차별을 해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 생긴 건데 아니 지역 차별 당하는 사람이 자기 지도자를 찍는 게 뭐가 나쁘냐. 이건 예. 합리적인 거다. 지역주의를 비난하지 말고 충청도와 호남이 상대적으로 영남에 의해서 차별을 받았으니 둘이 손잡아라. 손잡아서 정권을 교체해라. 그래서 지역 연대를 제가 1995년에 처음 주장을 해요. 그게 나중에 97년에 지역 등권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논문을 보고 김대중 대통령이 DJ 표현하고 했어요. 어쨌든 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정치학자들이 이제 제 글을 많이 보니까 황태용 교수가 지역 등권론을 이제 예, 제일 먼저 주장을 얘기했죠. 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제 논문을 봤을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어쨌든 황태영 교수가 그 동국대 교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뭐 비슷한 생각을 같은 시기에 했을 수도 예. 있고. 그리고 그분이 김대중 정권 시절에 뭔가 청와대에서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요? 청와대 들어가진 않았고, 예, 많이 김대중 정권의 탄생과 그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많은 했죠. 역할을 하신 예. 분이죠. 예. 교수님 논문을 좀 본 것 같은데. 왜냐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뭐 서로 논문하고 교류하고 세미나하면서 생각들을 좀 공유하는 거니까. 뭐 저랑은 또 이렇게 이념적 또는 그 이념적이라기보다 하여튼 이론 백그라운드가 예. 그분은 이제 비판 이론 하신 분이고 저는 이렇게 아까 수학 모델링 했다 그랬잖아요. 예. 포멀 이론 하는 사람이니까 좀 인식론 체계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서 교류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정치학회에서 그걸 발표했을 때 이게 광복 50주년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지역주의는 늘 나쁜 거야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지역 그렇죠. 주민들을 야단쳤는데 예. 제가 뭐가 나쁘냐. 그리고 나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승리 전략이고
도덕적이기까지 하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그 충청과 그 호남이 손잡고 대통령을 뽑으면 지역주의 선거가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97년에 당선됐기 때문에 저는 자연적으로 이제 지역주의 선거는 점점 완화될 것이다라는 책을 2000년에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강준만 교수한테 욕을 뒤지게 얻어먹었죠. 왜 욕을 먹었냐면 그렇게 부도덕한 지역주의 투표를 합리적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근데 제가 영남, 호남이 다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호남은 매우 합리적 선택인 부분이 있고 영남은 두려움에 의한 합리적 선택이죠. 네. 두려움에 의한 선택.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을 다들 호남 출신인 줄 알았고. 그렇죠. 이러니까. 네. 그런데 실제 호남은 고등학교 다니면서까지 대학 다니면서까지도 안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때 처음 가본 거죠. 제 친구가 이제 광주 둘, 예. 전주 하나, 군산 하나여가지고 제가 쫙 훑었죠. 대학교 때. 그때 처음 가보신 거예요? 예, 예. 근데 뭐 어때요? 약간 정치에 있어서의 그런 지역주의나 지역 차별 같은 게 그래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좀 옅어진 완화가 거죠. 됐긴 했죠. 엄청 완화됐죠. 가장 완화된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의 드라마에는요. 예. 그때 이제 파출부나 뭐 이런 도우미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운전 기사나 다 호남 사투리 써요. 아. 그러니까 그게 사회를 반영하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거일지는 거지. 몰라도 예. 이제 호남 분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서울 많이 왔고 네. 오면 아무래도 이제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었지만 또 조폭은 또 다 호남 사투리 쓰고. 아따, 그냥. 아그야. 아기들아. 사실 그 친구가 보면은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예. 거잖아요. 조폭이 뭐 부산은 없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선입견을 대중 방송이나 이런 데서 무비판적으로 했었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딱 당선되니까 어떤 게 저는 너무 좋았냐면 일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대담 프로 같은데 네. 하나값이 뭐 이런 호남 사투리 쓰는 분이 나와서 굉장히 멋있게 대담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저는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고 이제 이 선입견이 많이 없어지겠구나.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실제로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서 그게 지금은요. 지금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이 지역주의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저는 예. 이 방송 연예 활동하는 후배들이 많잖아요. 한 얼마 전에 그 최순실 사태 이전에 네네. 술을 먹다가 무슨 이제 뭐 떴다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아주 많이 좀 살짝 주저앉은 이제 진행자 개그맨 얘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네. 형님 강호동이 전라도 사투리 썼으면 그렇게 떴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방송계에서 호남 사투리 쓰면 못 살아남아요. 그게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의 이 찌꺼기야. 아직도요? 아, 다 보세요, 방송에서. 그 다음 김영진이라고 하는 애 손은 누가 키우게 해 있잖아요? 걔가 호남 애거든요, 호남 사투리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호남 분들은 호남 사투리를 안 쓰는데 이제 방송에 나오면 네. 경상도 사람들은 계속 경상도 사투리를 쓰냐. 쓰죠. 네. 차별을 안 받아서 그래요. 차별 맞네. 받아보세요.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니까 제가 딱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 쓰면 오히려 먹어주는 경향이 있고. 귀엽다 그러고다든지 아니, 실제로. 예. 근데 사실은 그 듣기가 굉장히 시끄럽고 안 좋거든요. 경상도 사투리가.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좋아요. 약도 사투리 다 좋아해요. 아, 네. 아따, 그냥. 그래 물지. 아, 근데 좀 말씀 들으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오셨었어요. 네. 아가씨 때.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호남 사투리를 안 쓰려고 엄청 예. 노력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차별받으니까. 이미지가 되게 그럼요. 예, 그런 게 차별받으니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호남 사투리가 얼마나 귀여워요. 아, 경상도 사투리 귀여운데 4살짜리 애가 4살인가 5살짜리 애가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 친척집에 들리러 왔거든요. 네. 2층인가 3층인가 그런데 밖에서 애들이 놀이터에서 막 떠들잖아요. 그리고 이 조그만 5살짜리가 다른 애들이 떠들고 노니까 네. 조용히 못하냐? 애들 막 뭔가 하고 또 노는데 5살짜리가 팔꿈을 허리에다 딱 쥐더니 너희들 축구 잡냐? 아, 귀엽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투리든 다 괜찮아. 그거 맞아요. 토속적이고 자기 표준말인데 그게.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 지역주의가 굉장히 원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근대적인 균열이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점점 근대화되면 이게 사라진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대화와 함께 서구에서도 지역주의 투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딱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뭐냐. 일단 지역 차별이 인재나 그 지역 개발에서 지역 차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다수 정당이 특정 지역을 소수 그 지역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차별했다고만 해서 지역주의가 생기지 않아요. 거기에 자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생겨. 그러면 요게 이제 카탈리스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기폭제가 되는 거예요. 기폭제가 돼서 이 지역당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주의의 상징이 될 만한 후보가 생기고 인물이 나타나면 예. 그다음에 이제 유권자가 다른 쟁점 민주 반민주 이럴 때는요. 그게 안 나타났어요. 그 지역 균열이. 왜냐면 야당이 하나였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국민들이 이 독재랑 맞서 싸우려면 합쳐. 예. 그러니까 김대중, YSDJ가 김영삼이 하나였었죠. 안 합칠 수가 없었어. 예. 근데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서로 합쳤다가는 나는 대통령 해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딱 찢어진 거잖아요. 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화 87년 민주화의 그 진행이 88년 지역정당의 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교과서처럼 쓰입니다. 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2000년 총선에 실제로 제가 지역주의가 옅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예. 수도권 지역 투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남 출신의 수도권에서 성공한 유권자들이 예. 더 이상 호남을 안 찍어요? 그 민주당을 안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한 새누리당으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을 봐도 예. 딱 그때 이탈해요. 제가 2000년 총선부터. 예,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예, 광주에서 의대를 졸업해서 창원인가 어디 가갖고 병원을 오픈하는 의사들. 네, 네. 그분들이 가보니까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이미 아주 고질적인 새누리당 골수 지지자가 돼 있는 거야. 호남 출신인데도.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고소득 층들은 예. 고학력이니까 지역주의 투표를 했는데 호남 출신들이 예. 했었는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특히 그때가 IMF 이후에 예,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계층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고소득 고학력 층들이 이제 계층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지역 투표하니까 투표가 아니라 이제 자기 계층 이익에 투표를 하는 따른. 거죠. 아하. 근데 요때부터 2000년에요. 이념이라는 게 진보니 보수니 하는 그게 이념이라는 생기기 게 시작하죠.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2002년에 노무현이 압도적으로 호남에서 그러니까 표가 그 표를 나오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역주의 투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00% 그렇지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부 지역주의 투표도 있죠. 왜? 민주당 후보니까. 네. 근데 그게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이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찍는 호남 사람도 있지만 노무현이 진보적인 후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진보적이기 때문에 또 호남을 찍는 그 민주당을 찍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2002년 대선에서 지역과 이념이 중첩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호남이 영남보다 유권자들이 진보적이에요. 실제로. 실제 진보적이죠. 네, 예. 평균을 보면 진보적이에요. 저는 광주 민주화 항쟁의 학습 탓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학습 덕분이다. 탓이 아니죠. 덕분에 예, 이분들이 진보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식 수준이나 정치 수준이 굉장히 높죠.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 아니고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오랫동안 탄압받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탄압받으면서 자신들도 이 탄압을 같이 받는 피해자라고 하는 공동 운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의식이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80년 항쟁이라고 하는 아주 역사적인 이런 것을 경험을 하고 사건을 그쵸. 경험을 하고 예, 예. 그러면서 정치의식이 높아지니까 예. 근데 거기다 이제 하나 덧붙이면은 그때만 해도요. 예. 지금도 거의 그런데 진보 보수를 나누는 핵심 쟁점이 뭐냐면요. 북한에 대해서 그 대북 정책을
강경 정책을 쓰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포용 정책을 쓰느냐의 차이로 진보 보수가 나눠지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포용 정책을 썼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이 대다수가 진보가 되면서 포용 정책을 지지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반드시 지역주의 투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대 어떤 교수가 TV에 나와서 이렇게 막 90 몇 프로가 호남이 민주당을 찍는 거 이거 이라크에서 후세인 찍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때 이대 홈페이지가 다운됐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 무식한 소리죠. 근데 그분이 정의라 부정 입학을 도와준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정치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이상한 게 정치학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한 발언을 TV에 나와서 할 수가 맞아요. 있는지. 저는 조국수 교수님 그 방송하고 난 다음에 정치는 과학이다. 과학을 모르는 자가 정치를 아는 척하지 마라 그러니까 못하게 하지.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자기가 진보적이어서든 민주당의 후보여서든 호남의 표를 가지고 당선됐기 때문에 호남에 감사하고 이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데에서 굉장한 각오가 남달랐어요. 그런데 왜 호남 홀대론이 나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특히 그때 당시에 노 대통령이 후보 때 막 흔들렸잖아요. 흔들리고 있을 때 제가요 그 노 대통령한테 후보직 내놓고 경선 다시 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TV 토론에 나와서. 가지고 제가 노사부한테 막 까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봤고 다시 하면 저는 노무현이 이긴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당 내부의 탄핵 논이었었네 일종의. 그렇죠. 예. 근데 스스로 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 안희정 지사한테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안희정 지사가 지사 지지자들이 제가 문재인을 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비판들을 들어보면 훨씬 셌다는 거죠, 이것보다. 그렇잖아요. 후보를 그러니까. 내놓고 경선 다시 하라 했으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당선의 1등 공신이라고 저더러 청와대 와서 책임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제가 많이 까여서 요새. 개인의 풍모를 배울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근데 뭐 안희정 지사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까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대인의 풍모하면은 70억 분의 1인데 내가. 이렇게 깔때기가 좀 자주 나와줘야 또 이 정봉주의 전국. 아니 70억 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내가 요즘 내가 요즘 밀고 있는데. 그래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저는. 들었죠. 근데 딱 꽂히잖아. 세계 최강 그러면 좀 재수 없는데 70억 분의 1 그러면은 이게 저기서 쓰는 표현이에요. UFC. 그래요? 그 스포츠에서. 70억 분의 1의 사나이. 이게 전국구죠. 네. 아니 근데 정치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대인의 풍모예요. 그 옛날에 공자맹자는 군자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가장 중요한 풍모 같아 내 보면. 그래서 그렇게 흔들릴 때 당내에서 흔들릴 때 선거 그때 금고에 열쇠도 안 줬잖아요. 당시 당대표가. 그래서 이 후보 선대위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에 그 선대위를 띄워요. 그때 정동영, 추미애가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근데 노 대통령이 정말 이 두 분에 대한 고마움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당이 된 이후에도 노 대통령이 추미애 의원 얘기를 하면서 못 데려고 와서 우동영, 자미애 하면 둘 다 입각시켰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굉장히 가슴 아프게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낸 것도 추미애 대표가 여기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어요. 얘기를 했고 자기는 그러면서 그때 탄핵을 전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당 영입 대상이었던 김종인 대표. 김종인 대표가 국정원 등등의 정보를 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꼬마 민주당, 남아있던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그 민주당 어른들을 설득해서 그때부터 당의 논조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자기는 반대했다. 끝까지. 근데 그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탄핵을 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5월 항쟁 기념식 거기에서 딱 만났는데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눈빛과 자기 눈빛이 교환되는 순간에 한참 쳐다보면서 자기한테 눈빛으로
다 알고 있다. 미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사람을 몇 번을 보내갖고 그래서 그런 역사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한 다음에 당신 탄핵의 주범 아니냐? 왜 우세요, 근데? 계속 우셔. 탄핵의 주범 아니냐? 나도 울라 그래. 그러면서, 당대표가 안 될 뻔 했는데 여기 와갖고 그 방송하고 시킴구시 끝나고 당대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전화하니까 안 받대.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니까 우리 조기숙 교수님 계속 우셔. 예. 하여튼 이 정동영 의원, 추미애 의원에 대한 감사함이 사실은 대선 전날 그 위기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정몽준 씨가 자꾸 차기를 자기라고 지명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명동에서 마지막 유세할 때 연단에 오르니까 이제 대통령 정몽준, 그러니까 차기는 뭐 정몽준 이러면서 지지자들이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그랬더니 노 대통령이 또 못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앞서가지 마십시오. 우리 당에는 정동영과 추미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올라오라 그러고 올라오라 그래서 막 손을 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정몽준 씨가 열받은 거죠. 그래갖고 지지 포기 선언하면서 후원금이 10배로 팍 늘어버린 거 아니야. 저는 솔직히 노무현이 뜰 거라는 걸 제가 2000년 5월에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요, 그 전날 그 정몽준이 그 지지 철회 선언을 했을 때에는 저는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았어요, 사실. 그리고 그날 1시, 2시까지만 해도 엑시폴에서 지고 있다고 나왔죠. 지고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요, 또 펑펑 울어가지고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방송에 나가고 그랬었는데 방송 끝나고 나오니까 그 출구조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기적이었거든요. 아니 1시 2시에 그때는 지금처럼 카카오톡도 없고 문자 있었거든요. 문자로 하고 그랬다고. 지고 있으니까 가서 투표하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어쨌든 노 대통령이 호남의 이 감사함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정의의 차원에서도 제가 지역주의 투표가 정의다라고 했던 이유도 정의의 차원에서도 이 발전되지 않은 호남을 국고를 쏟아부어서 발전시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냐. 편차를 없애는 게 그게 대통령이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써서 잘 하셨는데 왜 호남홀대론이 지금까지 나오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한 건데 이거 뭐 핵심은 다 같고 그래서 이 호남홀대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 4가지인데 하나는 열린우리당 분당 하고 두 번째는 대북송금 특검 세 번째는 인사에서 차별당했다 하는 거 네 번째는 지역발전 뭐 해줬냐 이 4가지가 호남홀대론의 기본인데 다음 주에 할까요?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쫙 낚아야지 마지막에. 알겠습니다. 조기숙 교수님의 특집